인간은 언제 처음으로 죽음을 깨달았을까요? 신과 싸우던 왕도 그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이건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언제 처음으로 자기 죽음을 제대로 의식했을까요? 그냥 언젠가 죽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뼛속까지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그제야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사라지는 존재구나. 오늘 이야기할 길가메시는 바로 그 공포를 가장 오래된 문장으로 남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신화가 아니에요. 인류가 처음으로 남긴 죽음에 대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길가메시 하면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시라고 배우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 이야기가 5,000년 동안 안 죽었는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건 괴물과 전설이 아니라 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일가메시, 이 사람 진짜 있었던 사람 맞아?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학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실존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지어낸 이름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메르 왕명록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길가메시가 우르크 제1왕조의 5번째 왕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오, 그럼 진짜네? 그렇다고 단순하진 않아요. 같은 문서의 다른 왕들은 수백 년, 1,000년 넘게 통치한 걸로도 나오거든요. 길가메시도 재위 기간이 126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왕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이니까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역사 속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길가메시와 연결되는 인물 중에 엠메바라겟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새겨진 실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서사시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일부가 진짜 역사 속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길가메시도 완전한 신화로만 밀어버리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이 더 소름 돋아요. 길가메시 서사시 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길가메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강의 물길을 돌려서 드러난 강바닥 아래에 왕의 무덤을 만들고 다시 물을 흘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 밑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에이, 이건 너무 영화 같은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 독일 고고학 조사팀이 우르크 유적지를 자기 탐사 장비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유프라테스 강의 옛 물줄기 아래쪽에서 거대한 매장 구조물로 보이는 흔적이 잡힙니다. 발굴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화라고만 여겼던 이야기 속에 실제 역사 기억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길가메시는 하늘에서 떨어진 전설이 아니라 실제 우르크의 기억이 수천 년 동안 이야기로 살아남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이건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다 진짜 사람 이야기의 신화를 더 씌운 거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길가메시가 왜 특별한 인물인지가 드러나요.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처음 도시를 굴리던 건 신전과 사제였는데 전쟁이 많아지면서 군사 지도자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도시를 지키기 위해 잠깐 필요했던 힘이 상시 권력이 됐다고 했습니다. 임시직이 정규직이 된 거죠. 길가메시는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에요. 신전의 권위를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군사력을 휘두르는 왕. 옛 질서와 새 질서가 한 사람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인물입니다. 서사시는 그걸 아주 인상적인 문장 하나로 표현하죠.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다. 근데 보통은 반신반인이라고 하지 않나? 맞아요. 우리 감각으로는 좀 이상하죠. 근데 수메르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랑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60진법을 썼어요. 우리가 지금도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는 이유가 거기서 온 겁니다. 60의 3분의 1은 40이고 이 숫자 40은 수메르 세계에서 지혜의 신 에아, 즉 엔키의 권위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였습니다. 엔키는 깊은 지혜를 알고
인간 문명의 기술과 지식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3분의 2는 신이다라는 말은 그냥 초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인간 안에는 신의 지혜와 권위가 깃들어 있다는 선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동시에 3분의 1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땅을 밟고 같은 시간 안에서 늙고 같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신의 힘을 몸 안에 품고 인간의 운명 속을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위험하고 더 비극적인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끝내 죽음만은 밀어내지 못하는 존재. 길가메시는 처음부터 그 긴장 자체로 서 있는 인물이에요. 아이고, 하늘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같이 걷는 신 같은 존재였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불균형이 길가메시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서사시 초반의 길가메시는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위험한 왕입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 위에 군림하죠. 지난 시간에 전쟁이 왕을 필요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왕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도시를 지키던 힘이 나중엔 도시 안 사람들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가메시는 바로 그 위험을 보여주는 왕이에요. 왕이라는 제도가 필요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제도가 커지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서사시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신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저 왕을 좀 막아달라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건 단순히 영웅의 모험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000년 전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강한 지도자는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강한 지도자는 두렵다. 자, 그러면 신들은 이 위험한 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번개로 태워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흥미롭고 무서운 방법을 씁니다. 길가메시를 없애는 대신 그를 마주볼 존재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왕을 찌를 칼이 아니라 왕 앞에 세워둘 거울을 만든 거예요. 신들은 우르크의 궁전도 신전도 아닌 들판의 흙을 움켜쥐어 한 존재를 빚어냅니다. 여신 아루루가 진흙으로 빚어 만든 자. 그게 바로 엔키두입니다. 길가메시가 성벽과 권력, 질서와 문명의 인간이라면 엔키두는 아직 성벽이 닿지 않은 땅, 아직 왕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세계가 사람의 몸을 입고 걸어 나온 존재입니다. 오, 그러니까 길가메시의 라이벌이네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결국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돼요. 서사시 속 엔키두는 처음부터 인간 사회 안에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들판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고 물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사슴과 함께 달려요. 온몸에는 털이 덮여 있고 머리카락은 갈기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사시가 이걸 열등하다고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엔키두는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예요. 사냥꾼이 덫을 놓으면 그걸 다 풀어버립니다. 짐승들이 잡히지 않게 하거든요. 이 장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문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존재죠. 사람이 만든 질서를 자꾸 원래 상태로 되돌려버리는 존재니까요. 그러면 거의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사냥꾼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입니다. 덫은 놓아도 풀리고 짐승은 잡히지 않고 눈앞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냥꾼보다 먼저 그 상황의 의미를 읽어낸 사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사냥꾼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엔키두 이야기를 듣고 저자를 죽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판단을 해요. 저건 없애야 할 힘이 아니라 데려와야 할 힘이다. 이게 굉장히 도시적인 판단입니다. 도시는 늘 바깥의 힘이 위협이면서 동시에 자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죠. 우르크로 가거라. 그리고 왕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가 샤마트를 줄 것이다. 여기서 처음 나온 해법이 왕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래된 세대가 가진 사회적 지혜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건 왕의 천재성이 아니라 문명 자체의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냥꾼은 그 말을 듣고 우르크로 가서 길가메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들판에 이상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데 사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길가메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한 여인을 보냈습니다. 그 이름이 샴하트. 아이고, 이상한 괴물을 잡는데 군인이 아니라 여인을 보낸다고? 맞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서사시는 깊어져요. 엔키두를 문명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폭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관계와 접촉, 친밀함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샤마트는 그저 누군가를 유혹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연 속 존재를 인간 세계로 건너오게 만드는 문명의 입구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둘은 서사시 표현대로라면 6일 7밤을 함께 보냅니다. 이 표현을 그냥 며칠 같이 있었다로 읽으면 핵심을 놓치게 돼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7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금성, 수성, 화성, 목성, 토성. 눈에 보이는 7개의 하늘의 움직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신들의 질서와 우주의 리듬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대 사람들은 밤을 하루의 문으로 여겼어요. 낮은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밤은 바뀌는 시간입니다. 경계의 시간이고 이전에 내가 끝나고 다른 존재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6일 7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이 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엔키두가 7번의 경계를 통과했다는 뜻에 가까워요. 이건 단순한 유혹 장면이 아닙니다. 자연 속 존재가 인간 세계로 넘어오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엔키두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서사시는 그 변화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아주 짧고 강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간을 보낸 뒤 엔키두가 다시 동물들에게 돌아가려 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사슴들과 함께 달리려고 하죠. 그런데 동물들이 도망갑니다. 가젤이 피하고 사슴이 멀어져요. 쫓아가 보지만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는 무언가를 얻기 전에 이미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자연은 그를 다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와, 그럼 완전히 중간에 붕 뜬 존재가 된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사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지혜가 넓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힘이 세졌다. 더 잘 달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가 넓어졌다. 수메르 사람들은 인간이 된다는 걸 단순히 몸의 변화로 보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잃는 대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그걸 인간화라고 본 겁니다. 문명은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의식의 무게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5,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생각이 많아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샤마트가 엔키두를 데리고 인간 세계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들이 연달아 나와요. 그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십니다.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세 장면 안에 수메르인들이 생각한 문명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자기 몸을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빵을 먹는다는 건 농업과 저장, 노동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뜻이고, 맥주를 마신다는 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변형시키는 기술의 세계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엔키두는 여기서 인간 사회의 리듬 안으로 편입된 겁니다. 사슴과 함께 달리던 몸을 잃는 대신에요. 이 서사시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지만 동시에 상실이라는 걸요. 와, 빵이랑 맥주가 그냥 먹는 장면이 아니었네. 그럼 이제 엔키두는 완전히 인간 세계로 들어온 거네요? 들어왔죠. 하지만 아직 그 힘의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제 그가 마주쳐야 할 존재가 하나 남았어요. 바로 길가메시. 드디어 두 존재가 마주칩니다. 문짝이 부서지고 벽이 흔들리고 도시 전체가 울릴 정도로 싸워요. 이건 단순한 힘 겨루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센지를 가리기보다
융합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충돌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둘이 결국 친구가 되잖아. 그게 아직도 좀 신기하긴 해. 그게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왜 친구가 됐을까요? 서로를 이겨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자기와 맞먹는 존재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막지 못하던 세계에서 처음으로 끝까지 버텨낸 존재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엔키두는 처음으로 자기 힘이 놓일 자리를 발견한 거죠. 이 둘은 싸우면서 단순히 상대를 본 게 아니라 서로 안에서 자기에게 없는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우정이 아닙니다. 분리돼 있던 두 세계가 하나의 힘으로 결합되는 순간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길가메시는 여기서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를 바꾼 건 법도 아니고 처벌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였어요. 아이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바뀌는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이야기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처음으로 인간답게 만든 존재가 곧 그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여기서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구나 이렇게 끝내기 쉽죠.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단순한 우정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그냥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길가메시는 우르크라는 도시가 만들어낸 힘입니다. 성벽 안의 질서, 왕권, 제도, 그리고 조직된 권력. 반면 엔키두는 그 바깥에서 온 힘이죠. 성벽 밖의 세계, 길들여지지 않은 힘, 도시가 아직 다 장악하지 못한 바깥의 에너지. 즉, 지난 시간 마지막에 벌어진 일은 단순히 두 남자의 우정이 아니라 도시의 권력과 도시 바깥의 힘이 하나로 결합한 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서로를 막아 세우던 두 힘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힘이 밖으로 향하기 시작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둘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다른 데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서사시는 그 첫 번째 방향을 하나의 장소로 보여줍니다. 삼나무 숲이에요. 서사시 텍스트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 숲에는 훔바바라는 무서운 수호자가 있었고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떠난다. 여기까지는 영웅이 괴물을 잡으러 가는 전형적인 모험담이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왜냐하면 삼나무 숲은 단순한 모험 배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르크에 뭐가 없다고 했죠? 나무가 없고 돌이 없고 금속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도시를 짓고 성벽을 세우고 신전을 올리려면 먼 곳의 자원을 끌어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삼나무숲 원정은 신화 속 모험이면서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문명이 자기에게 없는 걸 얻기 위해 바깥 세계를 침범하는 이야기. 실제로 고고학 기록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은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의 삼나무를 대규모로 벌채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이나 아시리아 왕들의 기록에도 먼 곳의 삼나무 숲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이 신화 안에 녹아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 침략과 약탈의 기억일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엔 어쩌면 필요해서 시작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를 유지하려면 목재가 필요했을 거예요. 성벽을 더 높이 쌓고 건물을 더 크게 올리고 권력을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중요한 건 필요는 언제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이건 그냥 영웅이 괴물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르크의 첫 대규모 정복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훔바바를 그냥 괴물로만 보면 오히려 핵심을 놓친다고 생각해요.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훔바바가 정말 그냥 괴물이었을까요? 삼나무 숲이라는 자원지대를 오래전부터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외부 세력이 있었고 훔바바는 그 세력의 이름이거나 혹은
그 세력이 가진 공포의 이미지였을 수도 있어요. 우르크 입장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겠죠. 근데 그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기 땅, 자기 숲, 자기 질서를 지키고 있던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한 일은 단순히 괴물 퇴치가 아니라 자원이 있는 바깥 세계를 향해 무력을 들고 들어간 첫 번째 대규모 침범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2011년에 술라이마니아 박물관에서 새로 발견된 점토판 조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삼나무 숲에서 원숭이들이 울고 새들이 노래하고 온갖 생명이 가득한 장소로 그려져 있어요. 무섭기만 한 괴물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세계였던 겁니다. 즉,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한 일은 어떤 살아있는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자원을 가져오는 일이었던 거예요. 문명 입장에서는 영웅담이죠. 근데 그 숲의 입장에서는 침략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이야기였네. 나는 처음에 길가메시가 영웅인 줄만 알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부터 둘의 행동이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 이 둘이 만나게 된 것도 도시 안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사람들을 짓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둘은 서로를 통해 더 커진 자기 힘을 믿고 세상을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르크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주변 세계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대가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아주 조용히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르크는 삼나무 숲을 건드렸고 훔바바를 쓰러뜨렸고 자원을 손에 넣으며 더 강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커지면 반드시 생기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제부터는 주변 세계가 그 힘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 충돌을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시타르의 청혼이에요. 겉으로 보면 하늘의 여신이 길가메시에게 반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떠올려 봅시다. 고대 세계에서 결합과 혼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처음부터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즉, 이시타르의 청혼은 단순히 여신의 사랑이라기보다 우르크 바깥의 또 다른 강력한 질서가 길가메시에게 손을 내민 장면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당신은 너무 커졌다. 그러니 싸우기보다 우리와 묶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대등한 제안이었느냐는 겁니다. 길가메시는 그걸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시타르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이 사랑한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다 안다. 이건 단순히 당신 연애사는 복잡하네요. 이런 비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너희는 늘 결합을 말하지만 나는 그 결합의 끝이 뭔지 안다. 처음에는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상대를 자기 질서 안으로 흡수해버리는 방식. 길가메시는 그걸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한 청혼 거절이 아니라 어쩌면 더 오래되고 더 큰 질서가 우르크를 자기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길가메시가 정면으로 거부한 장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거절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상대가 지금까지 다른 세력들에게 해온 방식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그 권위까지 정면으로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요즘으로 치면 뭐 동맹 제안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 대사를 불러놓고 면전에서 욕한 거 아니요? 비유가 좀 과격하긴 한데 본질은 맞아요. 외교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하늘의 황소입니다. 서사시에서는 이시타르가 분노해서 하늘의 황소를 보냈다고 하죠. 근데 이것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로만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황소라는 상징은
고대 세계에서 단순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소는 힘이고 왕권이고 남성적 지배력이고 신성한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황소는 어쩌면 하늘의 질서를 등에 업은 거대한 군사력 혹은 상징적 지배 세력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신화의 언어로 쓰인 또 한 번의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또다시 힘을 합쳐 그걸 쓰러뜨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또 한 번의 승리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엔키두는 황소의 넓적다리를 떼어 이시타르에게 던져버려요. 이건 그냥 무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당신의 권위도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읽힐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 가해지는 의도적인 모욕의 퍼포먼스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이긴 뒤에 그 상징을 훼손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던져 보이며 공포와 경악을 남기는 방식이죠. 아이고, 이건 나라 망하는 수순 아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 이기고도 겸손해야 오래 간다고. 이긴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지. 말씀이 정확히 이 서사시의 다음 전개와 맞닿아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루크는 단순히 강한 도시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도시와 위험한 도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삼나무 숲이 만약 단순한 숲이 아니라 여러 도시가 목재와 자원을 얻기 위해 오래전부터 교역으로 연결되어 있던 공동의 자원지대였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훔바바를 무너뜨리고 그곳을 장악했다는 건 단순히 한번 이겼다가 아닙니다. 그건 자원의 흐름을 틀어쥐었다는 뜻에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누가 목재를 얻고 누가 도시를 더 크게 짓고 누가 성벽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지를 우루크가 좌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건 주변 도시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가 군사력만 강한 건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도시가 자원까지 독점하기 시작하면 이건 단순한 강함이 아니라 질서 자체를 바꾸는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대 세력인 이시타르와의 전쟁에서도 우루크는 이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를 모욕적일 정도로 짓밟았고 처참할 정도로 훼손했고 그걸 공개적으로 과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상대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나라는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기고 나서도 멈추지 않는 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역사에서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돼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밀어버린 뒤에 지중해 전체가 로마를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처럼요. 이제 주변 도시들은 우루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들은 단순히 강한 게 아니다. 저들은 이기고 나면 멈추지 않는다. 저 세력을 꺾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차례가 올 것이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루크는 주변 세계가 인정하는 강자가 아니라 주변 세계가 언젠가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 다음 장면을 아주 냉혹하게 보여줘요. 서사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들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럼 길가메시가 죽는 거요?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에요. 벌은 길가메시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바로 옆에 떨어져요. 서사시에서는 신들이 결정을 내리고 그 대가로 엔키두를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텍스트에는 신들이 결정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서사시 바깥의 현실을 같이 놓고 보면 가능성 하나가 떠오릅니다. 주변 도시들이 우루크를 그냥 두면 안 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노려졌을 인물은 길가메시가 아니라 엔키두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길가메시 권력의 가장 날카로운 팔이었으니까요. 왕을 직접 죽이는 건 전면전을 의미하지만 그 옆에 핵심 인물을 무너뜨리면 왕은 살아있는 채로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엔키두는 전장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 천천히 무너져 가요. 고대 세계에서 권력자의 최측근이 원인 불명의 병으로 죽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건 서사시가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원인이 신들의 벌이었든 누군가의 손이었든 결과는 같습니다. 엔키두가 죽어가고 있고 길가메시는 그걸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힘의 이야기였어요. 둘이 함께 나가고 부수고 이기고 세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 근데 이제부터는 그 힘이 아무 소용도 없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괴물은 죽일 수 있었고 숲은 뚫을 수 있었고 적은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를 살려내지 못해요. 이게 길가메시를 진짜로 무너뜨린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리고 엔키두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장면이 저는 이 서사시에서 가장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엔키두는 처음에 모든 걸 저주해요. 자기를 문명 세계로 데려온 샤마트를 저주하고 자기를 이 도시로 이끈 운명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짐승들과 함께 들판에서 평화롭게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습니까? 형태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힘들 때 생각하죠. 그때 안 왔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어떤 관계에 뛰어든 사람이 상처받고 나서도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텐데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실패하고 나서도 그냥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엔키두가 하는 말이 정확히 그겁니다. 내가 이 세계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죽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그건 진짜 아프네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더 아픈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서사시가 대단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니야, 문명은 좋은 거야. 내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엔키두가 잃은 건 진짜 있었어요. 들판의 자유, 자연의 리듬, 예전의 자기 자신. 그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서사시는 그걸 인정해요. 근데 바로 그때 태양신 샤마시가 말을 합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너는 좋은 음식도 좋은 옷도 그리고 무엇보다 길가메시라는 친구도 몰랐을 것이다. 이 말은 엔키두의 후회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잃은 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 너는 많은 걸 잃었다. 근데 그 길 위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것들도 있었다. 아이고, 나도 그런 거 있어. 젊을 때 고향 떠나온 거. 처음 몇 년은 왜 왔나, 돌아갈까? 그 생각뿐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아이들 낳고, 여기서 사람들 만나고, 여기서 겪은 일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도 다 내 인생인 거잖아. 없었던 일로는 못하는 거지. 네. 그리고 엔키두는 죽기 직전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저주를 거둬요. 그리고 그걸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 장면이 이 서사시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서사시가 말하는 건 이거거든요.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은 분명히 무언가를 앗아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 위에 있던 모든 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잃은 것도 진실이고 얻은 것도 진실이다. 엔키두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이 4000년 전 점토판에 새겨진 이야기와 이렇게 겹친다는 게 이 서사시가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국 엔키두는 죽습니다.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모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채로 길가메시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살아남음이 축복이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엔키두가 죽은 직후 길가메시는 처음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무너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그 왕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길가메시는 늘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복했고 밀어붙였고 끝내 해냈죠. 성벽을 세웠고 숲을 뚫었고 황소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칼도 소용없고 힘도 소용없고 왕의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 무너진 존재 하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서사시는 길가메시의 슬픔을 아주 이상할 만큼 길게 붙잡고 있어요. 길가메시는 6일 7밤을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엔키두의 시신에 썩는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매장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너무 슬퍼서 오래 울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엔키두가 야생에서 문명으로 넘어오기 위해 지나왔던 시간. 바로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엔키두가 아니라 길가메시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길가메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엔키두가 죽었다는 사실만 붙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길가메시는 점점 다른 걸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엔키두의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끝을요. 그러니까 이건 길가메시가 단순히 울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길가메시도 죽음을 모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었어요. 멀리서 보는 죽음, 전쟁터에서 보는 죽음, 왕의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죽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죽음이 처음으로 자기 바로 앞에 와 있거든요. 그려. 뉴스에서 누가 사고로 죽었다, 누가 아팠다, 이런 건 그냥 아이고 안 됐네 하고 지나가게 되잖아. 근데 그게 내 가족 일이 되고 내 친구 일이 되고 내 바로 옆 사람 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지.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 저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저 몸이 식고 무너지고 썩어가는 것처럼 나도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바로 여기서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죽음을 개념이 아니라 공포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포를 받아들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 6일 7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단순한 애도의 시간만이 아닌 겁니다. 신과도 싸우던 위대한 왕에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내려오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알던 길가메시는 더 이상 이전의 길가메시일 수가 없게 돼요. 이건 그냥 슬픔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읽어보면 길가메시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길가메시는 죽음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전쟁도 봤고 사람이 죽는 장면도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적을 죽였고 자기 편이 죽는 것도 봤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엔키두의 죽음은 그가 알던 죽음과는 종류가 달랐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죽음이 단순한 신들이 벌을 내렸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누군가의 계략이었다면, 정치적 제거였다면, 혹은 독살이나 암살처럼 도시 안에서 벌어진 죽음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건 길가메시 입장에서 훨씬 더 무서운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밖에서 적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죽음이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왕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공포입니다. 왕은 기본적으로 성벽 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존재예요. 밖은 위험하지만 안은 질서 있다고 믿습니다. 밖은 전쟁이지만 안은 통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만약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전장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칼부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무너졌다면 그 순간부터 성벽은 더 이상 안전의 상징이 아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길가메시는 여기서 이런 공포를 처음 느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전쟁터가 아니어도, 괴물과 싸우는 자리가 아니어도, 왕궁 안에서도 나는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건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세계 전체가 한 번에 뒤집히는 공포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공포감. 길가메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엔키두의 죽음은 그에게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죽음은 이미 내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루크라는 도시는 더 이상 그를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그를 질식시키는 공간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친구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럼 길가메시는 이제 우루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공포였겠네. 맞습니다. 이제 우루크는 길가메시에게 더 이상 자신의 도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세운 성벽도, 그가 다스리던 궁전도, 그가 자랑하던 질서도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궁전에 앉아 왕처럼 명령을 내리고 그 모든 걸 이전과 같은 얼굴로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더 이상 그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서사시는 그 다음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왕이 위엄있게 군대를 거느리고 원정을 떠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서사시 속 길가메시는 오히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그는 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광야로 나갑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그가 사자 가죽을 걸치고 황야를 떠도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이건 굉장히 강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여행 준비를 했다는 묘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거의 문명의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길가메시는 지금 우루크의 왕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왕의 권위도 도시의 질서도 문명의 외피도 더 이상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모든 걸 벗어던진 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처음 모습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면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처음 엔키두는 문명 바깥의 존재였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뛰던 존재였죠. 그러다가 그는 문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인간의 관계를 배우고 우루크라는 세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엔키두가 죽고 나자 이번에는 길가메시가 문명 안에서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길가메시가 불멸을 찾아 떠나는 위대한 모험의 시작으로 보죠. 근데 감정으로 읽으면 이건 훨씬 더 처절합니다. 이건 영웅의 출정이 아니라 무너진 인간의 도주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장면은 또 하나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도시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답이 어쩌면 바깥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길가메시는 아마 그 생각을 붙잡기 시작했을 겁니다. 도시가 줄 수 있는 것, 왕이 가질 수 있는 것, 문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 모든 걸 다 가진 자리에서도 끝내 얻지 못한 답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이 세계의 경계 바깥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도시를 떠나는 장면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찾을 수 있는 답을 향해 처음 발을 내딛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길가메시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무작정 떠난 거요? 길가메시는 막연하게 떠난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는 죽음을 피한 인간이 단 한 명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그 존재를 찾아가기로 해요. 그 이름이 바로 우트나피시팀입니다. 우투 뭐라고? 김 이름이요? 우트나피시팀, 사람 이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승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진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그는 그냥 오래 산 현자나
신비한 노인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선 인간으로 전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거의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죽지 않은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네요. 그렇죠. 길가메시는 바로 그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답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길가메시는 지금 위로를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 같은 걸 배우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지금 그런 말로는 버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진짜로 죽지 않는 법. 그래서 길가메시는 이제 인간 세상 안쪽이 아니라 그 바깥 경계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트나피시팀은 그냥 가까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거의 세상 끝에 있는 존재처럼 이야기됩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 문명과 질서가 끝나고 인간의 세계가 희미해지는 경계 너머. 길가메시가 이제부터 향하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진짜 세상 끝까지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이 자기 한계를 넘기 위해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멀고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까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마주하는 곳이 바로 마슈산입니다. 서사시에서 이 산은 굉장히 특별하게 묘사돼요. 태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는 산입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열리고 닫히는 곳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높은 산 하나를 넘는다가 아니라 인간이 사는 세계와 그 바깥을 가르는 문 앞까지 도달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사람이 갈 데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전갈인간. 서사시에서는 이 존재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묘사돼요.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전갈처럼 느껴지는 존재들인데 그 위험과 공포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그들의 두려움과 광의가 죽음 자체처럼 강하다는 식으로 읽히기도 하고 그들의 시선이나 존재감 자체가 인간을 압도하는 존재들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길은 도대체 어떤 곳인 거예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길가메시가 그 문을 통과한 뒤에 들어가는 곳은 완전한 어둠의 길이에요. 그냥 밤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길가메시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원래 인간을 위해 열린 길이 아니에요. 서사시에서는 길가메시가 그 안을 아주 오랫동안 지나갑니다. 한참을 걸어도 빛이 없고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이 장면은 상상해보면 엄청난 공포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이 끊기는 공간, 소리도 빛도 그리고 끝도 없는 자신조차도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과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려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답을 찾기 위해 점점 더 죽음과 가까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빛에서 멀어지고 인간 세계에서 멀어지고 문명의 질서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경계 너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길가메시의 공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간은 저런 데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근데 길가메시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제 그 어떤 괴물보다도 그 어떤 어둠보다도 죽음 그 자체가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지난 끝에서 길가메시는 전혀 다른 풍경과 마주해요. 서사시에는 그곳이 마치 보석이 열매처럼 날린 정원처럼 묘사돼요. 이건 그냥 예쁜 풍경이 아닙니다. 길가메시가 이미 인간 세계의 질서 바깥까지 와버렸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서 길가메시는 한 존재를 만납니다. 바로 시두리. 길가메시가 이 여정에서 처음 만나는 다른 답입니다. 길가메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으러 왔죠. 근데 시두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법을 찾지 말고 차라리 주어진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라. 그게 인간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없애는 답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답을 말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길가메시는 여기서 처음으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답을 듣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길가메시가 아직 그 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죽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 죽음에 쫓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두리의 말은 맞는 말일 수는 있어도 지금 길가메시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로 죽지 않는 법. 그래서 길가메시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르샤나비입니다. 우르샤나비는 우트나피시팀에게 가는 길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안내자 같은 존재죠. 우트나피시팀이 있는 곳은 그 사이에 하나의 마지막 경계가 있어요. 바로 죽음의 물. 이건 이름부터가 이미 강하죠. 서사시에서 이건 그냥 강이나 바다가 아니에요. 인간이 함부로 닿아서는 안 되는 물. 말 그대로 죽음을 가르는 경계처럼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트나피시팀이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그 물을 건널 수 있어요. 길가메시는 지금 죽음을 피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답에 도달하기 위해 결국 또 한 번 죽음의 바로 옆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길가메시가 그 경계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돌아섭니다. 근데 길가메시는 여기서도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는 저 물이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음을 모른 채 돌아가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르샤나비와 함께 그 마지막 경계를 넘어가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길가메시는 우트나피시팀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 시작돼요. 죽음을 넘은 인간은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가?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시팀 앞에 서는 장면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길가메시가 신비로운 노인 앞에 무릎 꿇고 제발 불멸의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서사시의 실제 장면은 다릅니다. 길가메시가 도착했을 때 우트나피시팀이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꼴이 엉망이구나.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네 얼굴이 야위었고 네 모습이 초라하고 네 마음이 지쳐있구나. 말하자면 이겁니다. 너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여기에 도착했구나. 이게 첫 마디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는지를 생각해봐요. 전갈 인간의 문을 통과했고 완전한 어둠을 지나왔고 죽음의 물을 건넜어요.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그 끝에 서 있으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지쳐서 반 죽었겠지. 맞습니다. 그리고 우트나피시팀은 그걸 딱 보자마자 알아채는 거예요. 왕이 왔다가 아니라 망가진 인간 하나가 왔다고. 그리고 여기서 우트나피시팀이 길가메시에게 던지는 굉장히 짧고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요. 너는 대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더 돌아다닐 거냐? 아이고, 그거 참 뼈 때리는 말이네. 그렇죠. 이 질문 안에 이미 우트나피시팀의 답이 들어있어요.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너 지금 죽지 않으려고 세상 끝까지 달려왔잖아. 근데 그 달리는 모습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건 상태가 아니냐. 살아있는 존재는 이렇게까지 달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달리고 있는데 정작 그 과정에서는 더 큰 죽음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죠. 뒤에서 쫓아오는 죽음은 두려워하면서 눈앞에 있는 죽을지도 모를 위험은 멈추지 못하는 모습.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옆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서사시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우트나 PC팀이 꺼낸 이야기는 바로 대홍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노아 이야기보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 속 홍수 이야기가 고고학적으로 훨씬 더 앞서 기록된 버전이거든요. 뭐? 그럼 성경이 베꼈다는 얘기요? 베꼈다고 확정하여 말하기보다는요. 이 지역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던 훨씬 오래된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메소포타미아 홍수지대예요. 강이 범람하면 평야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됐거든요.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세상이 물에 잠겼다는 기억으로 집단 기억 속에 새겨진 거죠. 고고학적으로도 증거가 있어요. 우르, 키시, 슈르팍 같은 초기 수메르 도시들의 발굴 지층을 보면 기원전 2900년경으로 추정되는 두꺼운 퇴적층이 나와요. 그냥 진흙층이 아니라 강 범람으로 쌓인 흔적이 분명한 퇴적층이에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의 기억이 신화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우트나 PC팀이 바로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서사시 안에서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우트나 PC팀이 길가메시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을 볼게요. 우트나 PC팀이 살던 도시는 슈르팍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 강 근처. 어느 날 신들이 모여서 비밀 회의를 엽니다. 인간 세계를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한 거요? 길가메시 서사시 본문에서는 이유가 길게 설명되지는 않아요. 다만 수메르 홍수 신화의 다른 버전들을 같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시끄러워졌다. 신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소란스러워졌다고 표현한 버전도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이 폭발하는 거요? 하하, 그렇게 보면 신들도 참 인간적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도 인간적이죠. 근데 수메르의 신들은 좀 더 달라요. 이 신들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 대신 노동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귀찮은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빚은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굉장히 냉정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신들은 홍수를 결정한 뒤 이걸 인간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쓸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엔키, 즉 지혜의 신이 이 비밀을 차마 모른 척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신은 인간 편이었어요? 엔키는 인간을 창조한 신이거든요. 자기가 만든 존재를 그냥 쓸어버리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근데 신들의 비밀을 직접 인간에게 알리면 규칙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키가 쓴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우트나 PC팀의 집 갈대벽에 대고 이렇게 말해요. 벽이여, 들어라. 벽한테 말을 했다고? 네, 벽한테 말을 했어요. 갈대벽이여, 갈대벽이여. 벽아, 잘 들어라. 슈르팍의 사람이여, 아파수칼루딤의 아들 우트나 PC팀이여. 집을 부수어라. 배를 만들어라. 재산은 버리고 목숨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신들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인간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들었죠. 왜냐면 우트나 PC팀이 그 옆에 있었거든요. 와, 이거 완전 꼼수네요. 신들 사이에서도 이런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엔키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지만 인간을 살렸습니다.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낸 거예요. 이건 5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자주 보이는 방식이죠. 그러게, 법은 안 어겼는데 빠져나가는 방법 찾는 사람들. 변호사들이 딱 그 짓 하는 거 아니요? 비유가 너무 현실적이라 제가 뭐라고 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경고를 받은 우트나 PC팀은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배의 묘사가 엄청납니다. 서사시 속에서 배의 치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강면이 60m쯤 되는 정육면체에 가까운 구조.
가판이 여러 층, 역청, 즉 천연 아스팔트로 틈을 메웠어요. 방수제로 쓴 거예요.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역청이 솟아나는 지점들이 있고 이것을 건축 방수제나 접착제로 쓴 기록이 고고학 유적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상상이 아니라 당시의 실제 기술적 지식이 이야기 안에 녹아든 거예요. 우트나피시 팀은 가족과 친척을 태우고 각종 동물을 태우고 장인들도 태웁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오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서사시의 홍수 묘사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대지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6일 7밤 동안 폭풍과 홍수가 몰아쳤다. 신들조차 두려워서 하늘 높이 개들처럼 웅크렸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에요. 전능해 보이던 신들이 자기들이 일으킨 재앙 앞에서 개처럼 웅크렸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는 이게 아주 솔직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계획한 사람도 그 결과를 다 감당하지는 못한다. 와, 그러니까 신들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고르 저드 가데스 이시탈, 즉 이시타르는 그 장면에서 오열합니다. 내가 왜 그 회의에서 동의했는가? 내가 어떻게 이 파멸의 결정에 찬성했는가? 이건 후회입니다. 결정을 내린 자가 그 결정의 무게를 뒤늦게 감당하는 장면이죠. 이 서사시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닌 이유가 또 보여주는 거예요. 신도 실수하고, 신도 후회하고, 신도 두려워합니다. 그럼 신이랑 인간이 뭐가 달라? 그게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보여주듯이 이야기는 홍수의 끝으로 넘어갑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는 한 산 위에 멈춰서게 되죠. 우트나피시 팀은 확인하기 위해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먼저 비둘기 돌아옵니다. 제비 역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냈을 때 그 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땅이 드러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배에서 내려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제물 연기 냄새를 맡고 파리처럼 몰려들었다고 쓰여 있어요. 파리처럼? 신이? 네, 파리처럼요. 이건 수메르 문학의 굉장히 날선 풍자입니다. 전능한 신이 제물 연기에 파리처럼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엔릴, 신들의 우두머리가 뒤늦게 등장해서 노발대발합니다. 아직 살아남은 인간이 있다니. 이건 내 계획에 없었던 일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전능자의 반응이 아니거든요. 계획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짜증내는 건 인간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게 완전히 사람들 세계랑 똑같네. 위에서 결정하고 밑에서 빠져나가고 위에서 화내고. 맞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지금처럼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힘은 있으나 완벽하지 않은, 권력은 있으나 책임지지도 않는 그런 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엔닐은 우트나피시 팀을 죽이는 대신 그를 신들의 영역에 데려다 놓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사라지게 한 거죠. 그럼 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세계에서 제거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우트나피시 팀이 불멸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도시도, 일상도 전부 끊어진 채로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남는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길가메시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떨어집니다. 우트나피시 팀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길가메시를 바라보며 말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보겠다. 너를 위해 신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너에게 불멸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트나피시 팀이 불멸을 얻은 건 그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었어요. 신들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특수한 경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을 거야. 이 뜻인 거죠. 그럼
길가메시한테 불멸 줄 사람은 없다는 거네. 없습니다. 그리고 우트나피시 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시험을 제안합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잔인한 시험이에요. 6일 7밤 동안 잠을 자지 않아 봐라. 갑자기 잠을요? 네, 잠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트나피시 팀의 논리는 이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싶다면 먼저 잠을 이겨봐라. 잠은 죽음의 형제거든요. 매일 밤 의식이 꺼지는 것, 세상과 단절되는 것. 그게 작은 죽음이에요. 그 작은 죽음도 못 이기는 인간이 어떻게 큰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건 시험이면서 동시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한 길가메시는 앉자마자 잠이 들어버립니다. 에이, 그러면 바로 실패한 거잖아요. 그것도 통쾌할 만큼 빠르게요. 서사시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잠이 마치 안개처럼 그를 덮쳤다. 죽음을 피하러 세상 끝까지 달려온 영웅이 의자에 앉자마자 기절하듯 잠든 겁니다. 그리고 우트나피시 팀의 아내가 보다가 남편에게 말해요. 저 사람 좀 깨워줘요. 집에 가야지 않겠어요? 근데 우트나피시 팀은 그냥 깨우지 않아요. 대신 아내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길가메시가 자는 날마다 빵을 하나씩 구워서 옆에 놓아라. 그리고 벽에 표시를 해둬라. 왜냐하면 길가메시가 깨어났을 때 나는 잠깐 눈만 감았다고 말할 게 뻔하니까. 아, 증거를 만들어 둔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길가메시가 7일째 깨어났을 때 정확히 그 말을 합니다. 저는 잠깐 눈만 감았는데요. 그러자 우트나피시 팀이 빵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빵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덜 굳어 있고, 세 번째는 촉촉하고, 네 번째는 흰색이고, 일곱 번째, 마지막 빵은 방금 구운 거예요. 이 빵들이 증거입니다. 너는 7일을 잤다. 이게 왜 아직도 강렬하냐면 이건 그냥 잠 좀 자버렸네. 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길가메시는 불멸을 얻으러 세상 끝까지 왔습니다. 죽음조차 각오한 여정이었죠. 근데 그 앞에서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보통 죽음을 이기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매일 밤 잠이라는 작은 죽음에도 아무 저항 없이 굴복합니다. 이건 우리 몸이 죽음을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죽음이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들으니까 오늘 밤에 잠이 올지 모르겠네. 그리고 길가메시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서사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죽음이 내 안에 있다. 어디를 가든 죽음이 나를 따라온다. 죽음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내 안에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걸 세상 끝까지 가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거 알려고 그 고생을 한 거요? 그냥 집에서 알면 안 됐어? 그게 인간이에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죽는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무엇인지 온몸으로 알게 되기까지는 때로 세상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길가메시는 그 끝에서 결국 깨닫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 다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만 남는다는 것.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바로 그 순간. 마지막 기회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열어준 건 대단한 신도 아니었고 위대한 현자도 아니었습니다. 우트나피시 팀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저 사람 그냥 보내기엔 너무 멀리서 왔잖아요. 딱 이 한마디예요. 별거 없어 보이죠? 근데 이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트나피시 팀은 원래 길가메시를 그냥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인간은 죽는다. 잠도 못 이기는 존재가 죽음을 이기려 하느냐. 돌아가라. 이게 우트나피시 팀의 결론이었는데 아내의 한마디가 그 결론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트나피시 팀이 길가메시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바다 밑 깊은 곳에 풀이 하나 있다. 가시가 달려 있어서 손을 찌르지만
그 풀을 먹으면 늙은 자가 다시 젊어진다. 이게 바로 젊음의 풀입니다. 오, 불멸의 약초 같은 거 아니에요? 불멸은 아니에요. 죽음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젊음을 돌려주는 거죠. 차이가 큽니다. 죽지 않은 건 우트나피시티만 가진 특권이었고 그건 이미 다시는 없을 신들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 풀은 다릅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젊음만큼은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네. 길가메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달라집니다. 세상 끝까지 와서 모든 걸 포기하려던 사람이 바다 밑 깊은 곳이라는 말에 눈이 반짝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리에 돌을 묶고 돌을 달고 바닷속으로요? 그것도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하지만 무거운 돌을 달아야 바다까지 내려가 풀을 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상 끝까지 달려온 사람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길을 수도 없이 지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바다가 위험하다는 말이 먹힐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이 그 마지막 앞에서 아, 깊으니까 위험하겠다. 그냥 돌아가자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길가메시는 뛰어들었고 바다까지 내려갔고 손이 찢어지면서도 그 풀을 뜯어냈습니다. 와, 그럼 드디어 찾은 거네.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물론 영생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길가메시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우르크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긴 여정을 다시 거슬러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귀환하는 도중에 길가메시입니다. 이때의 길가메시를 잠깐 상상해 봅시다. 떠날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짐승 가죽을 걸치고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광야로 뛰쳐나간 사람이었잖아요. 도망치듯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떠날 때는 빈손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뭔가를 들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길가메시의 머릿속이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젊음을 되찾아주는 풀을 들고 있어요. 왜 안 먹고 들고 가는 거죠? 이 풀을 가지고 뭘 하려고 들고 갈까요? 서사시에서 길가메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풀을 우르크로 가져가겠다. 늙은 자에게 먹여 젊음을 되돌려 줄 것이다. 나도 먹겠지만 먼저 우르크의 노인들에게 먹여보겠다. 혼자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떠날 때의 길가메시를 생각해보면 이건 꽤 달라진 사람입니다. 떠날 때의 길가메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포에 쫓기듯이 세상 끝까지 왔지만 떠날 때의 길가메시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쥐고 흔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착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달라진 거요? 그러게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길가메시는 죽음을 피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죠. 길가메시는 죽음이 아닌 잠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문제였지만 잠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잠들다니 그것도 자신이 잠들었다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잠든 동안 가져다 놓은 빵을 봅니다. 그 순간 느꼈을 거예요. 나는 혼자 살아온 게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예전에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시두리가 했던 말.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때는 무시했죠. 근데 지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나와 함께 해준 모든 이가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나 혼자 영원히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의 사람들과 나누겠다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 서사시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품고 돌아오는 모습. 그러니까 진짜로 변한 건 죽음이 무서워진 게 아니라 죽음을 알고 나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네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서사시는 주인공은 다 같이 젊어져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와 같은 동화 속의 결말로 가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5,000년 동안 살아남게 만든 장면이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귀환하는 길, 어느 연못가에서 길가메시가 잠깐 쉽니다. 뜨거운 길을 걸어왔으니 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요. 그리고 그 사이 뱀이 나타나서 풀을 먹어버립니다. 아이고, 그 고생을 해서 가져온 것을. 그리고 뱀은 그 자리에서 허물을 벗어요. 이게 바로 젊어졌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풀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그럼 아무것도 안 남은 거요? 아무것도요. 서사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가메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세상 끝까지 달려갔고 죽음의 물을 건넜고 바닥에서 손이 찢어지며 풀을 뜯어냈는데 뱀 한 마리에게 그걸 뺏겼습니다. 그것도 잠깐 물에 들어간 사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하다. 이 이야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하죠?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나오는 존재예요. 수메르 사람들 눈에 뱀은 스스로 새로워지는 존재였습니다. 매년 새 몸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젊음의 풀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원래 뱀처럼 스스로 새로워지는 자연의 것이었던 겁니다. 길가메시가 잠깐 손에 쥐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잠깐 손에 쥐었다가 놓쳤다는 건 인간이 그 자연의 순리에 역행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간이 그 풀을 가질 수는 없었던 거네.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이건 결말이 나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세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젊음은 인간이 영원히 쥐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손에 쥐었다가 반드시 놓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놓을 때 아쉽고 미련이 남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길가메시가 그 자리에서 우는 장면 뒤에 서사시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보여줍니다.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우루크를 향해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길가메시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요. 엔키두가 죽었을 때 길가메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공포에 쫓겨서 도시를 버리고 왕의 옷을 벗고 짐승 가죽을 걸치고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험난한 여정에서 얻어온 단 한 가지인 풀마저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우루크를 향해서 걷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인 거죠? 떠날 때의 길가메시는 뭔가에서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돌아오는 길가메시는 뭔가를 향해 걷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젊음을 되돌려주는 풀. 세상 끝까지 가서 겨우 얻은 겁니다. 예전에 길가메시였다면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다시 바다에 뛰어들고 다시 손이 찢어지면서라도 끝까지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더 중요한 게 생겼거든요. 젊음을 되찾는 것보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멈추지 않아요. 잃어버렸는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걷습니다. 우루크를 향해서. 그래서 돌아와서 뭘 했어? 서사시는 그 장면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끝냅니다. 길가메시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성벽을 보여줬어요.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 안내자 우르샤나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라. 우루크의 성벽 위를 걸어라.
기초를 살펴보고 벽돌을 살펴봐라. 이 벽돌이 불에 구워진 벽돌인지 살펴봐라. 이 기초를 놓은 자의 지혜를 확인하라. 그거 자기가 지은 성벽이잖아. 맞습니다. 자기가 지은 성벽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엥? 이게 끝이에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젊음의 풀도 잃었는데 그냥 성벽이나 보여주고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엔딩이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서사시의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루크의 성벽을 보아라. 이게 이 이야기의 첫 문장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길가메시가 하는 말도 같아요. 우루크의 성벽을 보아라. 그럼 처음이랑 끝이 같은 거네.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가진 의미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처음의 성벽과 마지막의 성벽은 같은 성벽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길가메시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출발할 때의 그는 공포에 쫓기던 왕이었습니다. 돌아온 그는 성벽을 쌓은 자기 자신의 손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는 걸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죽음은 못 피했습니다. 젊음의 풀도 잃었습니다. 엔키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벽은 남아 있어요. 내가 쌓은 것, 내가 만든 것, 내가 이 세계에 남긴 것, 그게 남아 있어요. 이게 이 이야기가 말하는 불멸입니다. 신들이 주는 불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남는 불멸.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도 남는 것.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찾던 불멸이 결국 그 성벽이었던 거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같은 이유예요. 길가메시라는 인간이 5,000년 전에 살았든 안 살았든 그가 느낀 공포, 그가 달려간 여정, 그가 잃어버린 것들, 그가 돌아온 방식.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불멸입니다. 썩지 않는 몸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남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누구였든 그건 5,000년 동안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길가메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한 게 있죠. 단순히 영웅이 모험을 떠났다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도시 우루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도시의 힘이 어떻게 외부 세계와 충돌했는지, 그리고 그 충돌이 결국 한 인간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이 흐름을 보면 길가메시라는 인물은 단순한 신화 속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최초의 도시 문명이 겪었던 모든 것의 상징이에요. 자원을 향해 바깥으로 뻗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선을 넘었고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고 그 상실이 한 인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달려간 뒤에야 결국 돌아왔어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자기가 쌓은 것으로. 그럼 길가메시가 배운 게 정말 중요한 건 가까이에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이 사람 죽음을 이길 방법을 찾겠다고 세상 끝까지 갔죠. 근데 결국 얻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알게 된 건 하나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루크의 사람들 속에, 자기가 살아온 시간 속에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돌아온 거예요. 뭔가를 더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걸 이제야 알게 된 사람으로서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 끝까지 갔다 왔으면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오? 그냥 성벽 보여주고 끝이면 좀 허무하지 않아? 그게 바로 이 서사시의 핵심이에요. 영웅 대접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대접인지 허무인지는 네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길가메시는 불멸의 비법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젊음의 풀도 잃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벽 앞에 섰습니다. 이걸 허무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5,000년 전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건 그 갈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네. 나도 젊을 때는 뭔가 엄청난 걸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내가 키운 아이들, 내가 만든 밥상, 내가 옆에 있어준 시간들, 그게 다 남는 거더라고. 그게 성벽입니다. 그게 길가메시가 마지막에 가리킨 것과 같은 겁니다. 썩지 않는 몸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그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길가메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길가메시는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안 죽었습니다. 5,000년 동안요. 그럼 그게 진짜 불멸이구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서사시가 처음 발견된 게 1853년이에요.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헤일리 레이어드가 니네베 유적을 발굴하다가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 흔적에서 점토판들을 발견했고 그 점토판들 속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1872년 조지 스미스라는 학자가 그 점토판을 해독하면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네, 문자 그대로 땅 속에서 자고 있었어요. 재미있는 건 조지 스미스가 그 점토판을 해독하던 중 홍수 이야기를 발견하자 너무 흥분해서 발표 도중 옷을 벗었다는 일화까지 전해질 정도였죠. 그만큼 이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노아 홍수 이야기보다 훨씬 앞선 버전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처음부터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원전 2100년경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따로 존재했고 그게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기원전 1200년경 지금의 형태로 정리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더했고 누군가는 의미를 바꿨고 누군가는 이걸 다시 엮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 이야기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인간이 계속 고쳐 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바로 길가메시가 남긴 것, 그가 세운 또 하나의 성벽입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이 아니라 시간을 건너 살아남은 이야기. 그게 이 서사시가 말하는 또 하나의 불멸입니다. 잠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냥 지나갔으니까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별일 없는 하루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별일 없는 하루가 사실은 전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었다는 것, 출근길에 음악을 들었다는 것,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는 것,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니까 기억도 안 하고, 당연하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하니까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죽음은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거라는 보장. 사실 아무도 못 해줍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하루가 어떤 날은 마지막 하루가 되기도 해요. 그걸 알고 맞이한 하루는 단 한 번도 없지만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 보는 사람, 너무 익숙해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게 된 사람, 전화하면 늘 받아주던 사람, 퇴근하면 불 켜져 있던 집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공기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는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압니다. 공기는 있을 때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루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할 말도 안아주는 것도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근데 그 나중에 오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나중에 후회할 때 떠오르는 건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같이 밥 한 번 더 먹을 걸. 그냥 안아줄 걸.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할 걸. 그냥 옆에 조금만 더 있어줄 걸.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더 바쁜 일이 있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근데 사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어요. 오늘 아침 밥상이, 오늘 출근길이, 오늘 나눈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대화가, 오늘 같이 앉아있던 그 시간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삶이에요. 엄청난 날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날들이 모여서 결국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조금만 더 천천히 보내세요. 오늘 먹은 밥이 어떤 맛이었는지, 오늘 옆에 있던 사람 얼굴을 제대로 한번 봤는지,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 그냥 한 번만 더 들여다보세요. 그게 사실 길가메시가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 겨우 손에 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이미 있는 것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달려야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붙잡으려고 했는지. 지금 보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였는데 너는 아직도 그거 찾고 있냐?